부산에서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올라가며 설렜던 마음이 무너지는 데는 딱 5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얼굴 보겠다고 4시간을 달려온 어미에게 내어준 저녁상. 그것은 국 한 그릇 없는 맨밥에 김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70살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아들이 좋아하는 밑반찬을 정성껏 싸고 손주가 좋아하는 간식을 챙겨 무거운 짐을 들고 4시간을 달려왔건만 돌아온 건 차가운 공기와 건조한 인사뿐이었습니다. 그 비참한 밥상을 마주한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내 자식은 있어도 나를 사람으로 대접해주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요. 며느리의 눈치와 무언의 압박, 그리고 아들의 무관심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에게 목매는 삶은 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오늘 제 평생 가장 싫었던 그날의 이야기와 제가 어떻게 우아하고 단호하게 제 존엄을 되찾았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올해 70이 되었습니다.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며 평생을 살았고 남편 일찍 보내고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억척스럽게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나라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오직 민수 엄마, 민수 어미로만 살아온 70년이었지요. 남편을 잃은 건 민수가 겨우 5살 때였습니다. 그날도 생생합니다. 새벽 어시장에 나가신 남편이 그대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파도에 휩쓸려 가신 거였지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손에 쥔 건 어린 아들 하나와 빚더미뿐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어린 자식 데리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친정 가서 재혼이나 해라며 저를 몰아세웠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제대로 키워내야 한다는 오기가 생겼던 겁니다. 그날부터 저의 전쟁 같은 삶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자갈치 시장으로 달려가 생선 손질을 했습니다. 비린내가 온몸에 배어들어도 손가락이 칼에 베어 피가 나도 참았습니다. 아침 일을 마치고 나면 동네 슈퍼마켓에서 오후 아르바이트를, 저녁엔 식당 설거지까지 3군데 일을 전전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가 넘었지만 민수 녀석 깨끗한 옷 입혀 학교 보내려고 새벽까지 빨래를 삶고 다림질을 했습니다. 민수는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제 손가락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어지는 동안 녀석은 쑥쑥 자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갔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처럼 학원을 많이 보내주진 못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녀석이 엄마 학교에서 수학여행 간대요 하면 저는 몇 달 전부터 돈을 모아뒀습니다. 엄마 친구들이랑 PC방 가고 싶어요 하면 제 점심값을 아껴서라도 용돈을 쥐어줬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아껴도 아들 녀석 학비와 용돈은 단 한 번도 부족하게 준 적이 없었지요. 제가 먹는 건 늘 남은 반찬에 밥 한 공기면 충분했습니다. 가끔 민수가 엄마는 왜 고기 안 먹어요? 라고 물으면 저는 엄마는 나물이 더 좋아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고기 살 돈이 아까워서였지만 그런 말을 아들에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민수는 대학 진학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저 서울 대학 가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울이라니, 부산도 아니고 서울 대학이라니. 하지만 아들의 빛나는 눈을 보니 차마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거라. 엄마가 뒷바라지 다 할게.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 막막함이 몰려왔습니다. 대학 입학금부터 등록금, 서울에서의 생활비까지 생각하니 어지러웠지만 저는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저녁 설거지 일을 하나 더 구했고 주말엔 동네 경로당 청소까지 맡았습니다.
제 몸이 힘들든 말든 아들만큼은 다른 집 자식들처럼 떳떳하게 대학을 다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민수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처음 기숙사에 짐을 풀러 갈 때 저도 따라갔었지요. 부산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기차 안에서 민수는 친구들과 신나게 떠들었지만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이제 내 곁에서 멀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코끝이 찡했습니다. 하지만 울면 안 됐습니다. 아들 앞에서 나약한 모습 보이면 녀석이 마음 약해질까봐 꾹 참았습니다. 기숙사 방에 짐을 풀고 나니 저녁 때가 됐습니다. 민수는 엄마 배고파요. 뭐 먹을까요? 라고 했고 저는 근처 식당에서 아들이 좋아하는 삼겹살을 사줬습니다. 민수가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을 보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래,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내 아들이 배불리 먹고 좋은 대학 다니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서울역에서 부산으로 돌아오는 기차를 탔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빈자리에 혼자 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열차 안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품을 떠나 서울로 간 아들이 너무 그리웠고 동시에 자랑스러웠습니다. 대학 4년 동안 저는 매달 빠짐없이 생활비를 붙였습니다. 아들이 엄마 책값이 부족해요. 엄마 MT 가는데 돈이 필요해요라고 하면 어떻게든 마련해서 보냈습니다. 제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도 아들 통장에는 늘 돈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엄마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가끔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야, 너 아들 너무 키우는 거 아니야? 대학생이면 알바라도 해야지.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공부하기도 바쁜데 무슨 알바를 해. 엄마가 번 걸로 충분해. 사실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제 허리는 날이 갈수록 더 아팠고 손마디는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병원에 가면 아주머니, 이러다 큰일 납니다. 좀 쉬셔야 해요라고 했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쉬는 순간 아들 생활비가 끊기니까요. 민수는 대학을 무사히 졸업했고 서울의 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전화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시장 한복판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해냈다. 우리 민수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들어갔다. 옆 가게 아주머니들도 함께 축하해 줬습니다. 그날 저는 오랜만에 소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혼자 집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며 여보, 당신 봤어요? 우리 민수 이렇게 컸어요. 당신 없어도 엄마 혼자 이만큼 키웠어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취직 후에도 저는 매달 조금씩 용돈을 보냈습니다. 민수야, 이제 내가 돈 버니까 엄마가 안 보내도 되겠다 싶었지만 막상 보내지 않으려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조금씩 보낼게. 내 저축이라 생각하고 모아둬라며 계속 송금했습니다. 민수는 엄마 안 그래도 돼요라고 했지만 저는 엄마 맘이니까 받아라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결혼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섬뜩한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내 곁을 완전히 떠나는구나. 하지만 겉으로는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언제 한번 데리고 와서 엄마한테 인사시켜라. 민수는 약혼녀를 데리고 부산에 왔습니다.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였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여자는 제가 차려준 음식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 다이어트 중이라 많이 못 먹어요. 그 말에 조금 서운했지만 요즘 젊은 여자들은 다 그렇다지 뭐하고 넘어갔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제가 가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결혼식장은 화려했고 하객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은 모두 양복의 드레스를 차려입었는데 저는 그저 평범한 한복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랑 어머니 혼자 오셨네? 남편 없나 봐. 그 말들이 귀에 박혔지만 저는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민수 부부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에 도착하니 허전함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날 밤 저는 민수 어릴 적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뽀얀 얼굴로 제 품에 안겨있던 아기 민수 초등학교 입학식 날 새 책가방을 메고 활짝 웃던 민수 대학 합격증을 들고 환하게 웃던 민수. 사진 속 민수는 점점 자라고 있었지만 저는 점점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민수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다시 걸게라는 말만 되풀이됐습니다. 처음엔 그래, 신혼이니까 바쁘겠지 하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기대를 했습니다. 이번 추석엔 내려오겠지. 설엔 오겠지. 하지만 민수에게서 온 건 택배로 보낸 선물 상자뿐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번엔 처가 먼저 가야 해서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지만 저는 그래, 그쪽도 중요하지. 괜찮아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명절엔 또 다른 핑계가 나왔습니다. 엄마,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가봐야 해요. 그 다음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요. 그렇게 1년, 2년, 3년이 흘렀습니다. 손주 얼굴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상통화로 몇 번 본 게 전부였지요. 친구들이 모이면 손주 자랑이 한창이었습니다. 우리 손주가 어제 유치원에서 상을 받았대. 우리 손주는 벌써 한글을 다 뗐어. 저는 그저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제 손주는 어떤 유치원을 다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잘 몰랐으니까요. 밤이면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가끔 민수 어릴 적 생각이 나서 울컥했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나 엄마 없으면 못 살아라고 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엄마 없어도 너무나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너무 잘해줘서 잘못된 걸까?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 건 그저 엄마로서 당연한 일들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일을 하는데 단골 손님 한 분이 말했습니다. 아줌마 아들 서울 산다며? 자주 보러 가?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애들이 바쁜데 제가 어떻게 가겠어요. 그 손님은 그래도 보고 싶으면 가야죠. 뭐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박혔습니다. 밤새 고민했습니다. 정말 가볼까? 아니야, 바쁜데 폐만 끼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나도 손주 얼굴 보고 싶은데.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결국 결심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가 보러 가는 게 뭐가 잘못됐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이번 주말에 한번 놀러 갈까?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대답. 엄마, 그게 이번 주는 좀 바빠서. 또 시작이었습니다. 변명의 연속. 하지만 이번엔 제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이번엔 꼭 가고 싶다. 하루만 있다 올게. 손주 얼굴도 너무 보고 싶고. 결국 민수는 알았어요. 오세요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아들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기쁨, 손주를 안아볼 수 있다는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전날 밤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손주 녀석 좋아하는 간식이며 아들이 좋아하는 밑반찬을 바리바리 싸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도 담갔고 멸치볶음도 만들고 장조림도 끓였습니다. 짐이 점점 많아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 정성이 가득 담긴 이 음식들을 아들 가족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니 피곤함도 잊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보였지만 오늘만큼은 예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화장품을 조금 발랐고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새벽 6시 기차에 올랐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기차에 오르는 게 쉽지 않았지만 저는 신났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왜 그리도 예쁘던지 4시간이 넘는 시간이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도시들을 보며 우리 민수가 저기 어딘가에서 일하고 있겠지 하는 생각에 절로 미소가 났습니다. 기차 안에서 다른 승객들을 보니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스마트폰을 보거나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만 혼자 들뜬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자분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 보러 가요. 손주도 있고요. 그 여자분은 아, 그러세요? 좋으시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기차가 서울역에 가까워지자 가슴이 더욱 두근거렸습니다. 화장을 다시 고치고 옷매무새를 정돈했습니다. 손에 든 무거운 짐도 이제는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게 사랑하는 아들과 손주를 위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설렘이 얼마나 빨리 무너질지, 그리고 이 여행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를요. 서울역 플랫폼에 내리는 순간부터 제가 꿈꿔왔던 따뜻한 재회가 아닌 냉혹한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기 1시간 전쯤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설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묘한 불안감 때문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본능이 뭔가를 예감했던 것 같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지금 대전 지나고 있어. 12시쯤 도착할 것 같다. 전화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무덤덤했습니다. 아, 네. 알았어요. 그래. 역에서 만나자. 짐이 좀 무거워서 말이야. 엄마, 저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요. 집에서 만나요.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에 마중도 안 나온다고요? 하지만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엄마가 알아서 갈게. 넌 일 마저 해. 네, 조심히 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괜찮은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바쁠 수도 있지.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바빠. 이해해야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아들이 대학 입학할 때 서울에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기숙사 앞까지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조심히 내려가요라고 했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역에 마중 나오는 것조차 번거로워하는구나 싶으니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기차는 정확히 낮 12시 5분에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에 내리니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젊은 연인들은 서로 손을 잡고 걸어가고 가족 단위 여행객들은 아이들 손을 이끌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 혼자만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 2개를 양손에 하나씩 들었습니다. 한쪽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밑반찬들, 다른 한쪽에는 손주 간식과 제 옷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 짐을 합치면 20kg은 좋게 넘었을 겁니다. 70 노인이 들기엔 너무 무거웠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플랫폼에서 대합실로 걸어가는 동안 몇 번이나 멈춰 섰는지 모릅니다. 숨이 차고 팔이 저려왔지만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통로에 짐을 내려놓으면 방해가 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벽에 기대어 잠깐씩 쉬어가며 걸었습니다. 대합실에 도착해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민수가 보낸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생소한 지명이었습니다. 지도 앱을 열어봤지만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안내 데스크가 보였습니다. 거기 계신 젊은 직원분께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질질 끌고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저기요, 여기서 송파구는 어떻게 가야 하나요?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하철 1호선을 타시고 종로 3가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셔야 해요. 그러면 송파까지 가실 수 있어요. 환승을 해야 한다는 말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들고 환승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기엔 비용이 부담스러웠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저는 다시 짐을 들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역은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오가고 표지판은 여기저기 널려 있었지만 제 눈엔 하나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지하철 입구를 찾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저를 스쳐 지나가며 빠르게 계단을 내려갔지만 저는 난간을 붙잡고 천천히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해서 표를 끊었습니다. 교통카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매표기 앞에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버튼을 눌러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화면에 나오는 글자들이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급해진 마음에 손이 더 떨렸습니다. 결국 옆에 있던 중년 남성분이 도와주셨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송파구요. 아, 그럼 일회용 카드 사시면 돼요. 여기 누르시고 여기 돈 넣으시면 됩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겨우 표를 샀습니다.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중심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플랫폼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빽빽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아니었지만 서울은 언제나 사람이 많다더니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짐을 발밑에 내려놓고 기차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고 또 우르르 들어갔습니다. 저는 짐을 들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 바람에 비틀거렸습니다. 겨우 지하철 안으로 들어갔지만 자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한 손으론 손잡이를, 다른 손으론 짐을 붙들고 있으니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지하철이 덜컹거릴 때마다 중심을 잃을 뻔했습니다. 종로 3가역까지는 몇 정거장이었지만 그 시간이 엄청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팔은 저리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들 보러 가는 길인데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야 했습니다. 종로 3가역에 도착해서 내렸습니다. 3호선으로 갈아타야 했습니다.
표지판을 따라 걷기 시작했는데 환승 통로가 끝없이 길었습니다. 지하미로 같았습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또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한참을 걷다 보니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지나가는 젊은 여성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기요, 3호선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 여성은 핸드폰을 보느라 바빴는지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손가락으로 방향만 가리켰습니다. 저쪽이요. 그리고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번엔 나이 드신 아저씨였습니다. 3호선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저기 표지판 보이시죠? 저거 따라가시면 돼요. 표지판을 보니 화살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드디어 3호선 플랫폼이 나왔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 다시 사람들 틈에서 기차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자리가 없었습니다. 송파역까지는 제법 거리가 있었습니다. 20분쯤 걸린다고 했던가요? 그 시간을 서서 가야 한다는 게 막막했습니다. 지하철이 출발하고 몇 정거장을 지나자 한 젊은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 자리로 갔습니다. 앉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짐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니 무게가 다리를 짓눌렀지만 그래도 서 있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지하철 터널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지하철. 제 마음도 그렇게 어두운 터널 속을 달리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느꼈던 그 설렘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는 그저 피곤함과 허탈함만 남았습니다. 송파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다시 무거운 짐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상으로 나오는 계단을 오르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중간에 몇 번이나 멈춰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드디어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한 지 2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 집까지는 여기서 또 걸어가야 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지도 앱을 켰습니다. 아들 집까지는 여기서 15분 정도 걸어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짧은 거리였겠지만 지금 제 상태로는 30분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짐을 다시 들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날씨는 화창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길을 걷다가 잠깐 공원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즐비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들. 저희 부산 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아 보였습니다. 우리 민수가 이런 좋은 곳에서 살고 있구나. 그 생각에 조금은 위안이 됐습니다. 아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비록 저를 역에 마중 나오지 않았어도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좋은 곳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10분쯤 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목적지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며 한 블록, 두 블록 걸어갔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경비실을 지나 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조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 놀이터도 있고 벤치도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들이 사는 동을 찾았습니다. 1004호 10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 지친 얼굴, 구겨진 옷. 초라한 제 모습이 거울에 그대로 비쳤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천사호를 찾아 걸었습니다. 드디어 아들 집 문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옷매무새를 정돈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옷에 주름을 펴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단정하게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마이너스 경쾌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만나는구나. 손주도 볼 수 있겠구나.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문을 열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목소리도 건조했습니다. 반갑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예상치 못한 불청객을 맞이하는 듯한 어투였습니다. 그래, 왔다. 민수는 집에 있니? 아직 안 왔어요. 회사 일 있다고 늦는데요. 며느리는 현관문을 활짝 열지도 않았습니다. 반쯤만 열어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들어오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럼 들어가도 되겠니? 아, 네. 들어오세요. 며느리는 그제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없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짐을 들고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이 많네요. 며느리의 말투에는 비꼼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와주겠다는 말도 없이 그냥 쳐다만 봤습니다. 아, 이거 민수가 좋아하는 반찬이랑 손주 간식 좀 가져왔어. 아, 그러셨어요. 거기 그냥 두세요. 며느리는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짐을 정리했습니다. 신발장을 보니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제 낡은 운동화를 벗어 구석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깔끔한 거실이었습니다. TV도 크고 소파도 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정돈돼 있었지만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며느리와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손주는 어디 있니? 학원 갔어요. 6시쯤 와요. 아, 그렇구나. 대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뭐라도 말을 해야 할 것 같아 입을 열었습니다. 집이 참 좋구나. 깨끗하고. 네.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민수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 속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가족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끔 찾아오는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핸드폰만 봤고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물 한 잔 권하지 않았습니다. 덥지 않냐고 에어컨을 켤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관심뿐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기, 물 좀 얻어 마실 수 있을까? 며느리는 그제야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 네. 냉장고에 있어요. 알아서 드세요. 알아서 드세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손님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일어나 물을 따라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물병을 꺼냈습니다. 컵을 찾아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마음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부엌도 깨끗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고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제 집이 아니라 남의 집이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민수는 언제 오는 걸까요? 민수는 몇 시에 온다고 했니? 글쎄요. 일 끝나면 온다고 했는데 확실한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답답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저 시간을 견뎠습니다. TV를 켜볼까 싶었지만 며느리에게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았고 그게 부담스러워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4시가 됐습니다. 5시가 됐습니다.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서 뭔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도와줘야 하나 싶어 부엌으로 갔습니다. 내가 도와줄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는 쉬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도와주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다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6시가 됐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왔어? 손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했던가요? 손주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보다 며느리를 먼저 찾았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그래, 손 씻고 숙제해. 손주는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쳐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 손주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었습니다. 영상통화로 몇 번 본 게 전부였지만 실제로 보니 더 컸고 더 낯설었습니다. 손주 방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 7시가 됐습니다.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민수야. 아, 엄마. 오셨어요? 민수는 지친 얼굴로 신발을 벗었습니다. 반가워하는 기색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 왔다. 오랜만이다. 네. 힘드셨죠? 아니야, 괜찮아. 민수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물을 갖다 줬습니다. 저에게는 알아서 드세요 했던 며느리가 민수에게는 직접 물을 갖다 줬습니다. 민수는 물을 마시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오늘 정말 힘들었다.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 저녁 먹고 쉬어. 응, 고마워.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녁 먹을까요? 민수가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먹자. 식탁으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차렸습니다. 저는 그 음식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밥새 공기와 김 몇 조각. 그게 전부였습니다. 국도 없고 반찬도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저녁이니? 며느리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요새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간단하게 먹어요. 다이어트. 그 말이 핑계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렇게 준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김을 밥 위에 올려 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4시간을 달려온 어미에게 내어준 저녁상이 고작 이것이었습니다. 국 한 그릇 없는 맨밥에 김 몇 조각.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밥알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안 먹어요? 입맛 없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먹는다. 억지로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씹어 삼켰습니다. 하지만 밥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구멍으로 넘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니 손주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저 배고파요. 며느리가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다른 거 해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비참한 저녁은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손주와 가족들은 따로 먹을 음식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좀 쉬어야겠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방 이쪽이에요. 민수는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재 겸 손님방 같았습니다. 간이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무세요. 그래, 고맙다. 민수는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새벽부터 부산에서 출발해 4시간을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서울역에서 2시간을 혼자 헤맸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아들 집에서 받은 건 차가운 대접과 비참한 저녁 한 끼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제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이런 냉대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부산집 사진을 봤습니다. 낡고 작은 집이었지만 그곳이 그리웠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TV 소리와 손주가 웃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손주가 소파에 앉아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며느리도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없는 존재였습니다. 함께 치킨을 먹자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방에 가둬놓고 자기들끼리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고. 이곳은 제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가져온 밑반찬들은 그대로 두고 제 짐만 챙겼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직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아파트를 벗어났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첫 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부산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제 자식은 있어도 저를 사람으로 대접해주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요. 부산행 기차에 몸을 실으려던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직 새벽 6시, 민순의 집에서는 아무도 깨어나지 않았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역 대합실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떠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핸드폰을 꺼내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먼저 내려간다. 바쁠 텐데 패 끼쳐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보내기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제가 너무 비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자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습니다. 민수야, 엄마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내려간다. 나중에 전화할게. 이번에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 연락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없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없는 걸 알아차리기나 할까요? 저는 기차표를 구매했습니다. 오전 9시 차편이었습니다. 3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합실 벤치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찝찝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도망치듯 떠나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다. 깨면 전화 좀 해줘.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요?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잠이 안 와서 말이야. 산책 좀 하고 왔다. 아, 그러세요. 저는 이제 출근 준비해야 해서요. 그래, 알았어. 민수야, 엄마 오늘 부산 내려가야 할 것 같다.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벌써요? 어제 왔는데. 응, 갑자기 볼 일이 생겨서 말이야. 아, 그렇구나. 알겠어요. 조심히 가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붙잡는 말도 아쉬워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무너졌지만 목소리를 밝게 유지했습니다. 그래, 너도 회사 일 잘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돼. 적어도 하루는 더 있어봐야 해. 어쩌면 어제는 민수가 정말 피곤해서 그랬을 수도 있잖아. 며느리도 갑자기 시어머니가 오니까 당황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저는 기차표를 환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수네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제대로 된 인사는 하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8시쯤 민수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산책 가신 줄 알았는데. 응, 다녀왔다. 공기도 좀 쐬고. 며느리는 뭔가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산책 다녀오셨어요? 그래, 날씨가 좋더라. 민수는 시계를 보며 서둘렀습니다. 저 출근해야 해서요. 엄마, 오늘 내려가신다며? 응. 그런데 생각해보니 점심때쯤 내려가도 될 것 같아서. 민수는 별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저 출근할게요.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손주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손주는 방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아침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잠시 후 손주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학교 갈 준비를 마친 것 같았습니다. 손주는 저를 흘끗 보고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학교 가요. 그래, 잘 다녀와. 준비물 챙겼지? 네. 손주는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저는 손주를 불러 세웠습니다. 야, 민준아. 할머니한테 인사 안 하고 가니? 손주는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며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는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허탈했습니다. 제 손주가 맞나 싶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요? 집안의 며느리와 저 단둘만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는 뭐라도 말을 해야 할 것 같아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이가 많이 컸구나.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라니. 며느리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공부는 잘하니? 그냥 보통이에요. 그래도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것 같던데.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대화할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일어나더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진공 청소기를 꺼내 거실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소파 주변도 청소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앉아있던 자리를 청소했습니다. 마치 제가 더러운 먼지라도 묻힌 것처럼. 청소가 끝나자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저는 다시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하지만 편하게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을 잔뜩 움츠리고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서 뭔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TV라도 켜볼까 싶어 리모컨을 찾았습니다.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리모컨을 집어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볼륨을 작게 해서 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오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TV 소리 좀 줄여주실래요? 너무 시끄러워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미 볼륨이 10도 안 됐는데 더 줄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말없이 볼륨을 더 줄였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며느리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TV를 보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화면에 자막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전 10시쯤 됐습니다. 며느리가 외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니?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아, 그래, 다녀와라. 며느리는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넓은 집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주방, 화장실, 모든 게 깔끔하고 정돈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손주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책상, 침대, 장난감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왠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민수 부부 방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10시 반. 며느리는 언제 돌아올까요? 민수는 저녁 때나 돌아오겠죠. 그럼 저는 혼자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을 먹지 못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우유, 요구르트, 과일, 반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함부로 꺼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 가져온 밑반찬들이 냉장고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냉장고를 닫고 부엌을 나왔습니다.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점심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가서 뭐라도 사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산 친구들에게서 온 메시지가 몇 개 있었습니다. 서울 잘 도착했어? 아들 만나서 좋지?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1시간이 마치 하루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시간을 견뎠습니다. 정오가 됐습니다.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배고픔을 참을 수 없어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문을 잠그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비밀번호가 있는 것 같은데 며느리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그냥 닫고 나왔습니다. 잠기지 않은 채로 아파트 단지를 나와 근처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김밥 하나와 우유를 샀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먹었습니다. 김밥을 베어 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제 아들 집에 와서 끼니도 제대로 못 먹고 편의점 김밥으로 점심을 때우고 있다니.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눈물을 참았습니다. 김밥을 다 먹고 우유를 마셨습니다.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나가실 거면 말씀 좀 하시죠. 문이 안 잠겨 있어서 깜짝 놀랐잖아요. 미안하다. 비밀번호를 몰라서. 그럼 물어보시든가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며느리는 말없이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다시 핸드폰만 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점심은 먹었니? 네, 밖에서 먹고 왔어요. 그랬구나.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두고 밖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왔다는 게 서운했지만 뭐라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후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며느리는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빨래를 하고 요리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저는 도와주겠다고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제 거절당한 게 생각나서였습니다. 오후 3시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머리 좀 말려야 하는데 드라이기 소리 시끄러울 거예요. 아,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며느리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드라이기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드라이기 소리가 멈추고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머리를 말린 며느리는 거실로 와서 TV를 켰습니다. 제가 보던 뉴스 채널이 아니라 드라마 채널로 돌렸습니다. 어머니, 이 드라마 보셔도 되죠? 물어보는 것 같았지만 사실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봐라. 며느리는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함께 봤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드라마가 끝날 때쯤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고 거실로 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배고파요. 며느리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간식 줄게. 잠깐만 기다려. 손주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저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손주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민준아, 학교 재미있었니? 손주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뭐 배웠어? 수학이요. 수학? 어려웠니? 아니요.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손주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과일을 깎아 들고 왔습니다. 손주에게 건넸습니다. 먹어. 손주는 과일을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는 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주가 과일을 다 먹고 나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숙제해야지. 네. 손주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손주를 불러 세우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다시 며느리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5시가 됐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용변을 보고 나오는데 며느리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쓰실 때 환풍기 좀 켜주세요. 냄새 나잖아요. 며느리의 말투는 퉁명스러웠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몰랐네. 앞으로는 신경 써주세요. 며느리는 화장실로 들어가 방향제를 뿌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라도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마에 칼질하는 소리, 가스레인지 켜는 소리, 프라이팬에 뭔가를 볶는 소리. 저는 눈을 떴습니다.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된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 기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혹시 또 어제처럼 저만 소외되는 건 아닐까? 6시가 됐습니다.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응, 왔어요? 오늘은 일찍 오네요. 며느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민수는 거실로 들어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아직 안 내려가셨어요? 응. 오늘 내려가려고. 아, 그래요. 민수는 관심 없다는 듯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러 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식탁을 차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러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생선구이. 어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푸짐했습니다. 오늘은 다르네. 저는 안도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된 저녁을 먹을 수 있겠구나.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밥 먹어. 손주가 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 찌개 맛있어 보이는데?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가족들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민수와 손주에게만 반찬을 떠다 줬습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반찬을 덜어야 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가족들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팀장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정말 잘했네요.
민준이는 학교에서 뭐 했어? 오늘 체육 시간에 축구했어요. 그래, 재미있었어? 네. 저는 그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니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부산 내려가신다며? 역까지 데려다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갈게. 그래요? 조심히 가세요. 민수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붙잡지도 안타까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형식적인 인사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가서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가져온 옷가지와 몇 가지 소지품뿐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뒤돌아봤습니다. 아무도 배웅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며느리도, 손주도. 저는 혼자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표정은 지쳐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부산행 기차표를 샀습니다. 밤 9시 차편이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합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여행 가는 사람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만 혼자였습니다. 혼자 앉아 기차를 기다리는 70노인.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습니다. 집에 잘 도착했냐는 문자도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인가?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기차 시간이 됐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가 기차에 올랐습니다.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창밖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들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이제 남은 게 뭐가 있나?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마음만 남았습니다. 4시간의 기차 여행. 올 때는 설렘으로 가득했던 시간이 돌아갈 때는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역은 한산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익숙한 부산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올라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어두웠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낡은 가구들, 오래된 벽지,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매달리며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제 존엄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변화해야 한다고. 제 인생을 되찾아야 한다고. 부산행 기차 안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기차.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풀 죽은 눈빛,
굳어버린 표정. 이게 정말 저일까요?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온 그 부산 아줌마가 맞나요? 옆자리에는 젊은 커플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는 남자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고, 남자는 조심스럽게 여자의 머리를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남편과 함께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태어나기 전 신혼 시절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남편도 없고 아들마저 저를 외면합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된 것입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연락이 있을까 기대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에 잘 도착했냐는 문자 하나, 안부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문자를 보낼까 고민했습니다. 엄마 지금 기차 타고 내려가고 있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들 얼굴 보니까 좋았다. 이런 식으로 보내면 민수가 미안해할까요? 아니면 그저 네, 조심히 가세요라고 형식적으로 답할까요? 결국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면 또 제가 애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자존심이 그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어둠뿐이었습니다. 제 마음도 그 터널처럼 어두웠습니다. 평생을 뭐하며 살았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5에 결혼해서 민수를 낳고 30에 남편을 잃고 그 후 40년을 오직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나라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꿈이 있었습니다. 옷가게를 하고 싶었습니다. 옷 만드는 걸 좋아했고 재봉틀 다루는 솜씨도 좋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양재학원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 꿈은 접었습니다. 옷가게는커녕 생계를 위해 시장 일, 슈퍼 일, 식당 일을 전전했습니다. 제 꿈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그 꿈을 놓지 말았어야 했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70이 된 지금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기차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몸이 흔들리는 것보다 마음이 더 흔들렸습니다. 민수는 왜 그렇게 변했을까? 어릴 때 민수는 저를 무척 따랐습니다. 엄마, 엄마 하며 제 치맛자락을 붙잡고 다녔습니다. 유치원 가기 싫다고 울면서 제 품에 안겼던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그랬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제게 달려와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민수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사춘기가 왔고 저와의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민수의 엄마였습니다. 민수가 필요로 할 때는 언제나 곁에 있어줬습니다. 대학에 가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 민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민수가 저를 이렇게 대하기 시작한 게 결혼 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민수가 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 그랬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너무 맹목적으로 아들을 사랑해서 그의 본 모습을 보지 못했던 걸까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저는 손으로 눈을 훔쳤습니다. 옆자리 커플이 눈치챌까봐 조심스럽게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 사람이 됐을까? 예전에 저는 강했습니다. 남편 없이도 아들을 키워냈고 온갖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꿋꿋하게 제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약했습니다. 아들 한마디에 상처받고 며느리 눈치에 움츠러들고 손주의 무관심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나약해진 걸까요?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대전을 지나고 대구를 지나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들, 저를 외면하는 아들. 저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연락하며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멀어져야 할까요? 아니야, 멀어질 수는 없어.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매달리면 나만 더 힘들어질 거야. 두 생각이 머릿속에서 싸웠습니다. 엄마로서의 마음과 한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이 충돌했습니다. 새벽 1시쯤 됐을까요? 기차 안 사람들 대부분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도 눈을 감아봤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당장 내일 아침이 두려웠습니다. 부산 집에 돌아가면 다시 혼자입니다. 빈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들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그게 익숙했습니다. 민수가 서울로 떠난 후 몇 년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서울 방문 이후에는 그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나. 서울 가기 전에 동네 친구들에게 자랑했었습니다. 나 이번에 서울 가서 아들 보고 손주도 보고 올 거야.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좋겠다, 너. 아들이 서울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잘 살고 있었지만 저는 그 집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거짓말을 할까? 아들이 잘해주더라. 손주도 할머니 엄청 따르고, 며느리도 착하고, 이렇게 말하면 친구들은 믿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은 위안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로 스스로를 속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진실은 변하지 않는데, 기차가 경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부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더 가면 도착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고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니 조금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진정하자. 일단 집에 가서 푹 쉬고 생각하자.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창밖을 보니 익숙한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근교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고 준비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역은 한산했습니다. 몇몇 사람들만 내렸습니다. 플랫폼에 내려서니 부산의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바닷바람이 섞인 공기,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반갑지 않았습니다. 역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택시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택시에 올라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기사님은 말없이 출발했습니다. 빈 거리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밤 풍경, 가로등 불빛, 가끔씩 지나가는 차들, 잠든 건물들, 모든 게 조용했습니다. 기사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손님, 새벽에 어디 다녀오세요? 서울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요? 볼일 보고 오셨나 봐요. 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사님도 눈치챘는지 말을 멈췄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요금을 내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익숙한 골목길이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고양이 울음소리,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TV 소리.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집안이 환해졌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떠나기 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틀 전 서울로 떠날 때와 지금 돌아온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발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결렸습니다. 하지만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습니다. 벽에 걸린 민수 사진이 보였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는 민수. 저도 옆에서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앞으로 좋은 미래가 펼쳐질 거라 믿었습니다. 저는 제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아들을 잘 키운 게 아니라 그저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 것 뿐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진정한 사람 됨됨이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잘해줘서 망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너무 많은 걸 해주다 보니 아들은 당연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엄마의 희생을, 엄마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자야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침대로 가서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천장, 군데군데 곰팡이가 핀 곳도 보였습니다. 이 집에서 몇십 년을 살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수리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였습니다.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제 집 수리할 돈이 없었습니다. 이 집도 이제 슬슬 고쳐야 하는데, 하지만 어디서 돈을 구하겠습니까? 제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났습니다. 매달 민수에게 보내는 용돈에, 생활비에, 병원비에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돈을 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용돈을 보내지 말아야겠다고. 아들은 이제 자기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제 돈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심하면서도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용돈을 안 보내면 민수가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리는 건 아닐까? 그나마 유지되던 관계마저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아니야, 진짜 아들이라면 돈 때문에 엄마를 대하는 게 아니겠지.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됐습니다. 여전히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다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울 가기 전에 다 치웠었습니다. 내일 장이나 봐야겠다. 하지만 장볼 기력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다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눈을 감고 억지로라도 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니 서울에서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밥한 공기와 김 몇 조각뿐이던 저녁상, 손주의 무관심, 민수의 무성의한 태도,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눈을 떠도 감아도 그 장면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리자. 다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의 습관을, 평생의 믿음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5시쯤 됐을까요? 저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얕은 잠이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젊었습니다. 30살쯤 됐을까요? 민수는 5살 꼬마였습니다. 제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래, 엄마가 사줄게. 저는 민수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줬습니다. 민수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록 가난했고 힘들었지만 아들과 함께라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꿈은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수가 점점 커졌습니다.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엄마, 저 바빠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민수가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민수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날이 밝아 있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였습니다. 몇 시간 자지 못했습니다. 일어나 씻으러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붓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장에 가야 했습니다. 장을 봐야 했습니다. 골목길을 걷는데 이웃집 아줌마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 언제 오셨어요? 서울 다녀오셨다며? 네, 어제 왔어요. 아들 만나서 좋았죠? 손주도 보고.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았어요. 부러워라. 우리 아들은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든데 다들 바쁘니까요. 적당히 둘러대고 자리를 떴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장으로 갔습니다. 익숙한 시장이었습니다. 평생을 다녔던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일도 했고 장도 봤습니다. 채소 가게로 갔습니다. 단골 아주머니가 반겼습니다. 어머, 오랜만이다. 어디 갔다 왔어? 서울 좀 다녀왔어요. 아들 보러 갔다 왔구나. 좋았겠다. 또 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 좋았어요. 채소를 샀습니다. 배추, 무, 파, 고추. 필요한 것들을 샀습니다. 정육점에도 들렀습니다. 고기를 조금 샀습니다. 요즘 입맛이 없었지만 그래도 먹어야 했습니다. 시장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웠습니다.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장을 정리했습니다. 냉장고에 채소를 넣고 고기를 냉동실에 넣었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밥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기 싫었습니다. 혼자 먹을 밥을 만드는 게 귀찮았습니다. 그냥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식탁에 혼자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라면이 맛없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혹은 몇십 년을 혼자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민수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부산에 잘 도착했는지조차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문자를 보낼까 망설였습니다. 엄마 잘 도착했어. 걱정 마. 이렇게 보내면 민수가 뭐라고 답할까요? 네, 다행이네요라고 짧게 답할까요? 아니면 아예 답도 안 할까요? 결국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면 또 제가 비굴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의미 없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또 혼자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밥을 해 먹었습니다. 밥을 짓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꺼내 놓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맛있게 만들어도 혼자 먹으면 그게 그거였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또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하지만 제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면 또 악몽을 꿀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누워 있을 것입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늙어가는 게 제 운명인가? 하지만 그 순간 뭔가 깨달았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살고 싶은 욕망이었을까요? 더 이상 아들에게 매달리며 살 수는 없어.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해.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변해야 했습니다. 제 존엄을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명확해졌습니다. 변화해야 한다고. 제 인생을 되찾아야 한다고. 더 이상 아들의 그림자로 살 수는 없다고.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부산에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도 서울에서의 일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보다 분노가 더 컸습니다. 아니, 분노라기보다는 각성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너무 아들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존재 가치를 아들에게서만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간단했습니다. 민수에게 보내던 모든 지원을 중단하는 것. 매달 15일이면 민수 계좌로 30만 원씩 송금했습니다. 엄마가 조금씩 보내줄게. 내 저축이라 생각하고 모아둬라는 말과 함께.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자동이체를 해지했습니다. 클릭 한 번이었지만 제게는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대접을 생각하니 확신이 섰습니다. 저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에게 왜 제가 돈을 보내야 합니까? 제가 번 돈은 이제 제가 쓰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김치 보내기를 중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절마다 김장을 해서 민수에게 보냈습니다. 택배로 보내면 배송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아들이 맛있게 먹는다는 생각에 기꺼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서울 방문에서 제가 가져간 밑반찬들이 냉장고에 그대로 있는 걸 봤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더군요.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그렇게 버려질 거라는 게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보내지 않겠어. 김장철이 오면 제 먹을 것만 담그기로 했습니다. 아들 것까지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장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연락을 끊는 것.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잘 지내니? 밥은 잘 먹고 다니니? 하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민수는 대부분 네, 잘 지내요. 바빠서 전화 못했어요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수가 궁금해하면, 민수가 걱정되면 민수가 먼저 연락할 것입니다. 만약 연락이 없다면 그것도 답이겠지요. 나흘째 되는 날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바빠서 연락 못했어요. 형식적인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았으면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 엄마는 잘 지낸다. 너도 건강 챙겨라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궁금했다면 전화를 했겠지. 문자 한 줄로 엄마 안부를 묻는 게 말이 되나? 다음 날도 민수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제가 답장을 안 한 것에 대해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역시나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수는 제가 답장을 했든 안 했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문자를 보낸 것뿐이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아들 잘 지내? 글쎄, 잘 지내겠지. 연락은 자주 해? 요즘 바빠서 연락이 뜸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연락이 뜸했으니까요. 다만 그 이유가 민수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뿐. 한 달이 지났습니다. 15일이 됐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민수 계좌로 돈이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수가 언제 연락할지 기다렸습니다. 아마 통장을 확인하고 연락이 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17일이 됐습니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받지 않은 것입니다. 곧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전화 못 받으셨어요? 연락 주세요. 저는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답장했습니다. 응, 지금 봤다. 무슨 일이니? 민수의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이번 달에 돈이 안 들어왔는데 깜빡하신 거예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민수가 저에게 연락한 이유가 오직 돈 때문이었다니. 저는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아니야, 안 깜빡했어. 이제 안 보내기로 했단다. 몇 분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말 잘 들어봐. 너도 이제 돈 잘 버는 사람 아니니? 엄마 돈이 필요 없잖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보내주시는 거 잘 모아두고 있는데. 모아두긴. 엄마가 지난번에 서울 갔을 때 내 집 냉장고 봤어. 엄마가 정성껏 만들어간 반찬들이 그대로 있더구나. 한 번도 안 먹은 것 같던데.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바빠서. 바빠도 밥은 먹잖아. 치킨도 먹고. 엄마 반찬만 안 먹더라. 엄마, 그게 아니라. 저는 민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이제 지쳤다. 너한테 모든 걸 쏟아붓고 살았는데 너는 엄마를 뭐로 생각하는 거니? 엄마, 지난번에 서울 갔을 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니? 4시간을 기차 타고 갔는데 역에 마중도 안 나오고 집에 가니까 밥 한 공기에 김 몇 조각이 전부고 며느리는 엄마를 귀찮아하고. 엄마, 그때는 정말 바빠서. 바쁜 건 핑계야. 정말 엄마가 소중했다면 시간을 냈겠지. 근데 너는 안 그랬어. 엄마는 내 집에서 손님 대접도 못 받았단다. 민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말 잘 들어. 엄마는 이제 너한테 용돈도 안 보내고 김치도 안 보내고 먼저 연락도 안 할 거야. 너도 내 인생 살고 엄마도 엄마 인생 살게. 엄마, 그게 무슨.
엄마가 언제든 내 집에 갈 수 있고 환영받을 수 있다고 느껴질 때 그때 다시 연락하자. 그 전까지는 엄마도 좀 쉬고 싶구나.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몇 분 후 민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전화 받아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먼저 전화한 건 결혼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뭐가 잘못했는지 아니? 네. 어머니 오셨을 때 제대로 대접 못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니? 집에 들어왔을 때 눈도 제대로 안 마주쳐주고 저녁은 밥이랑 김만 줬고 화장실 쓸 때마다 눈치 주고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핑계 같지만 정말이에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거니?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건 아니야. 엄마가 받은 상처는 말로 치유되지 않아. 어머니, 다음에 오시면 정말 잘해드릴게요. 제대로 모실게요. 다음이 있을까? 어머니, 며느리야, 엄마는 손님 대접도 못 받는 집에는 다시 안 간다. 내가 진짜로 반성하고 진짜로 엄마를 모실 준비가 됐을 때, 그때 다시 생각해보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해야 할 말을 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옆집에 사는 순자였습니다. 야, 너 아들한테 무슨 일 있었어? 동네에서 소문났던데. 무슨 소문? 너 아들이랑 연락 끊었다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군요. 연락 끊은 건 아니고 좀 거리를 두기로 했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순자에게 서울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순자는 붕괴했습니다. 뭐, 그렇게 대접했다고?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게. 그래서 내가 이제 좀 내 인생을 살기로 했어. 잘했어. 자식이라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건 아니지. 너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순자의 지지가 힘이 됐습니다. 고마워. 내 말 들으니까 내가 잘한 것 같아. 당연히 잘한 거지. 앞으로 너 혼자 잘 살아. 자식한테 기대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 매일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전화 받아주세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진짜로 반성하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사과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문자는 계속 왔지만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사과하고 전화 받아달라고 하고 보고 싶다고 하고 어느 날 민수에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엄마가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오셨을 때도 제대로 대접 못했고 엄마 마음 아프게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없이 지내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제발 전화 한 번만 받아주세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진심인 것 같기도 했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다음에 오시면 정말 잘 모시겠어요. 제대로 된 음식도 준비하고 손주도 어머니 많이 뵙게 하고 편하게 쉬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 보내는 답장이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엄마가 받은 상처가 하루아침에 낫지 않아. 너희가 진짜로 반성했는지 지켜볼게. 행동으로 보여줘. 며느리가 바로 답장했습니다. 네, 어머니. 꼭 보여드릴게요. 그 후로도 민수와 며느리는 계속 연락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안부 문자를 보냈고 가끔은 전화도 했습니다. 저는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제 마음 내키는 대로 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민수가 부산에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내려가도 될까요? 엄마 얼굴 너무 보고 싶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받아줘야 할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 결국 허락했습니다. 그래, 와라. 하지만 오래 있진 마라. 엄마도 바쁘거든. 네, 엄마. 토요일에 갈게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민수가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는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주니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의 눈이 빨갰습니다.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쇼핑백을 내려놓고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저는 민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지만 아들이 이렇게 우는 걸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제 그만 울어. 민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냥 두었습니다. 민수가 진정하고 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없이 지내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엄마가 해주시던 것들이 얼마나 큰 건지,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래. 엄마가 서울 오셨을 때 제대로 대접 못한 거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때 내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니? 네, 기억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다음에 오시면 정말 잘할게요. 역까지 마중 나가고 맛있는 음식 준비하고 편하게 쉬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다음이 있을지 모르겠구나. 엄마. 민수야, 엄마가 이번에 깨달은 게 있어.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다는 거. 엄마가 너한테만 매달려 살 필요 없다는 거. 엄마. 엄마는 이제 엄마를 위해 살 거야. 너한테 용돈도 안 보내고 김치도 안 보내고 먼저 연락도 잘 안 할 거야. 너도 내 인생 살고 엄마도 엄마 인생 살자. 민수는 울먹였습니다. 엄마, 그래도 가끔은 연락해 주세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너도 엄마가 보고 싶으면 자주 연락해라. 그리고 서울로 부를 거면 제대로 대접할 준비를 하고 불러. 알겠니? 네, 엄마. 꼭 그럴게요. 민수는 오후까지 있다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떠나면서 몇 번이나 뒤돌아봤습니다. 민수가 떠나고 나니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매달리지 않기로 한 것, 제 존엄을 지키기로 한 것. 그 후로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했습니다. 안부를 물었고 잘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잘 지낸다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도 가끔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다음에 꼭 놀러 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해 보마라고 대답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 저희 집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제대로 모시고 싶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갈까 말까? 엄마를 제대로 대접할 준비가 됐니? 네, 엄마. 준비 다 했어요.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방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민준이도 할머니 오시는 거 기대하고 있어요. 며느리는 뭐래? 와이프도 어머니 오시길 바래요. 제대로 모시고 싶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 가마. 하지만 엄마 기대에 못 미치면 그냥 바로 돌아올 거야. 알겠니? 네, 엄마. 정말 잘해드릴게요. 추석 전날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기대 반, 불안 반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민수가 나와 있었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엄마,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민수는 제 짐을 들어주고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지난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를 타고 민수네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와 손주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손주도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제가 좋아하는 과일들이 준비돼 있었고 식탁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차 가져올게요.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차를 내왔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제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수, 며느리, 손주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언제 찍었나 했더니 민수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액자에 넣지 않았었는데 이제야 넣어서 걸어 놓았군요. 저녁이 됐습니다. 식탁에는 갈비찜, 잡채, 전, 나물, 국 등 푸짐한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걸로 준비했어요.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식사 내내 가족들은 제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민수는 제 밥그릇을 챙겨주고 며느리는 반찬을 떠다주고 손주는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해줬습니다. 지난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환영받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연락드리고 자주 뵐게요. 엄마를 소중히 모실게요.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자주 놀러 오세요. 손주도 말했습니다. 할머니, 자주 와요. 할머니랑 놀고 싶어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됐어.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노력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이틀을 머물고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한 거야.
내 존엄을 지킨 거야. 더 이상 아들에게 모든 걸 쏟아붓지 않기로 한 것, 제대로 대접받을 때만 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것, 그게 옳았습니다. 부산에 도착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여전히 낡았지만 이제는 제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주인인 공간.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아들도 중요하지만 저 자신도 중요했습니다. 제 존엄을, 제 행복을 지키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70이 되어서야 찾은 제 인생.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소리 높여 싸우지도 않았고 욕설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제 자신을 거둬들였을 뿐입니다.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결국 떠나간다는 것, 자식이라도 예외는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붓고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계신가요?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해 선을 긋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제가 용돈을 끊고 연락을 줄이고 당당하게 제 서운함을 말했을 때, 비로소 아들은 제 소중함을 알게 됐습니다. 손님 대접도 못 받는 곳에는 가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을 때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자식은 소중하지만 나 자신은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다른 어머니들께 여러분의 댓글이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귀한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